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C퍼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쿠팡 소개 영상에 이어서 쿠팡의 리스크 요인과 수익률 분석을 한 뒤 쿠팡의 공모 가격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쿠팡 소개편을 보시지 않은 분은 1편부터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2편은 이 리스크 요인부터 시작하므로 이 영상만 보신다면 제 쿠팡에 대한 시각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뒤쪽에 재무 분석 파트만이라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소개들은 다 건너뛰고 바로 리스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위험 요소는 총 9개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경쟁입니다. 쿠팡은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결제가 가장 많았던 플랫폼 중 두 번째에 위치하였습니다. 1등은 압도적인 플랫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였고, 이 쿠팡의 뒤를 이어서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그리고 위메프가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11번가의 경우에는 최근 쿠팡의 당일 배송을 또 벤치마케팅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죠.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아마존과 같은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 특유의 심화되는 경쟁은 쿠팡의 수익률 부분에서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쿠팡은 천문학적인 돈을 물류센터에 투자하며 향후 한국 시장 전체를 독점할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적자 정책을 유지하려 하는데 누가 먼저 지쳐 쓰러질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리스크는 쿠팡의 수익 구조인데, 현재까지 쿠팡은 계속해서 만성 적자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자는 앞서 설명드린 지속적이며 공격적인 투자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물류 배송에 투자하고 당일 배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인건비와 배송비 등에 이제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죠. 즉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적자 구조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유상증자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죠. 특히나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쿠팡에게 이 유상증자는 필연적일 수도 있다 느껴집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금감원의 경영유의 권고입니다. 쿠팡은 2016년부터 로켓페이라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쿠팡 캐시라는 기능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 쿠팡은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에 속해지며 금감원의 또 감시를 받게 되었고, 이 미상한 잔액 대비 자기 자본율이 20%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구조적인 적자로 쿠팡 이게 쉽지 않자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며 자본을 조달했는데, 금감원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영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위험 요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직원 혹사 그리고 이슈 및 노조 문제입니다. 쿠팡에서 일하시는 배달원 분들이 혹사 등의 이슈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죠. 우리에게 편리한 당일 배송과 로켓 배송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1분 1초가 민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노조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쿠팡은 이번에 쿠팡맨들에게 통 큰 주식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요. 약 1000억가량의 이제 자사주 보너스를 지급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큰 규모의 자사주 보너스는 결국 주가 희석 등의 부작용으로 올 수 있고, 결국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감당을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북한 문제인데, 이거 미국 공시자료에는 이 북한 문제도 큰 이슈 중 하나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좀 내성이 되어 있으니 북한 리스크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북한 관련 리스크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나 봐요. 하물며 삼성도 항상 이런 문제로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또 비교적 작은 한국 내수 시장인데, 일단 쿠팡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내 베이스입니다. 국내의 모든 도시들과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국내용이라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온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인구 비율로 본다면 비교적 규모가 적은 시장인데, 이런 제한적인 시장이 외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이 저하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중국 배송 진출에 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다소 불안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인데, 이 두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클래스 B 차등 의결권입니다. 이것은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보통주 클래스 이제 A와 B가 있는데, 클래스 A는 한 개의 의결권이 존재하는 평범한 보통주이지만, 이 클래스 B는 이제 한 주당 29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특수한 이제 보통주입니다.
물론 이 클래스 B는 김범석 대표가 이제 보유하겠죠. 즉 적은 주식으로도 의결권을 유지하려는 이제 쿠팡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등 의결권으로 인해 앞으로도 미국식 주주 기업 문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과 수익 구조를 보기 전에 쿠팡의 사업별 매출 증가 현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쿠팡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외국에서 뭐 제2의 알리바바가 상장한다 혹은 한국의 아마존이다 라는 등등 극찬을 하고 기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매출 성장률 때문입니다. 1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쿠팡은 총 2개의 매출 구조로 나뉘어 있는데 뭐 리테일 세일즈와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3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는데 3년 평균 이제 각각 73%와 79%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장 추세는 또 계속해서 이제 커져가는 중이고요. 이 매출 성장표 기억나시죠? 분기 매출이 3년 만에 4배로 증가했고 매 분기 또 전년도 동분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뭐 70% 이상은 증가해 주었습니다. 고무적인 내용은 이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쿠팡의 수익률 구조를 잠깐 볼까요? 쿠팡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년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었는데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특성상 매출이 원화에서 달러로 이제 변환을 해야 하면서 매출액이 강제적으로 좀 조정이 되는데 환율을 일정한 금액으로 조정 시 매출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쿠팡은 현재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증가하고 이렇게 영업 비용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제 순적자율은 이제 계속해서 감소되는 뭐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쿠팡은 사업 특성상 제품 단가, 배송, 물류 등등 대부분의 비용이 이 매출 원가로 잡혀 있어서 이 매출 총이익률이 뭐 다소 낮아 보이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다 같은 구조지요. 이 기업은 공시재료의 영업비용을 따로 나누어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줄었는지 자세히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업비용은 뭐 본사 직원들의 월급, 마케팅, 뭐 기술개발 등 뭐 일반적인 판관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비타 수준 마진 수익률을 본다면 2020년에는 마이너스 2%로 이제 곧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었는데요.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아닌 이 뉴욕 증권거래소로 입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계속 봐야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IPO 상장은 상장 후 직원 보상 비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음 분기의 수익률은 훨씬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팡은 수익률과 뭐 영혼을 바꿔서라도 매력적인 매출 성장 이제 증가율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쿠팡은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의 초기 모습과 이제 같은 이제 길을 걷고 있죠. 다음은 쿠팡의 대차 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키노트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의 유동성이 정말 좋지 않아 보여요. 1.14배 정도 하던 유동 비율이 2020년도에는 0.76배로 떨어지는 등 이제 1배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동 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1년 내로 갚아야 할 부채가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자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커런트 어셋과 커런트 라이빌리티가 있죠. 이게 더 커요, 훨씬 지금은.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감에 따라 뭐 재고 자산이 뭐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고 뭐 계속해서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등 이제 그런 이유로 유형 자산도 이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유동 비율이랑도 연관이 되지만 이 매입 채무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커졌어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매입 채무가 회사 전체의 유동 자산의 합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이거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보다 이 매입 채무가 한 뭐 4배 가량 더 큰데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쿠팡은 내가 받을 돈은 빨리 받고 내가 줘야 하는 돈은 천천히 준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용하는 게 뭐 현금 흐름에서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이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커져버리면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이제 수준까지 될 수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결국은 다 줘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죠? 줘야 할 돈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동 이제 자산보다 매입 채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걱정은 됩니다. 예. 다음은 단기 대출인데요. 이것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뭐 1억 5천만 불 가량의 한도 대출의 잔액입니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쿠팡이 빌릴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억 7천만 불인데 이 전체 한도의 약 88%가량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쿠팡은 돈이 필요해 보여요. 또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쿠팡의 이 보시면 누적 결손금은 전년 대비 6억 불 증가한 41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쿠팡의 현금 흐름 이제 키노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자산이 많아지면서 매년 감가상각에 의한 애드백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과는 상관없는 비용이니 뭐 순이익 혹은 이제 순적자에서 다시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이 재고 자산에 의한 이제 비용 또한 커지고 있는데 조금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풀필런트 서비스가 1편에서 설명드린 이 서비스가 이제 커지게 된다면 뭐 이쪽에 현금 마이너스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매입 채무인데 이게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비용 처리가 된 많은 비용들이 실제 현금 지급이 되지 않아지면서 이곳에서 약 10억 불가량 애드백이 된 모습입니다. 전년 대비 보면 약 6억 불가량이 증가했는데 사실 이 차액만으로 보면 작년에 3억 불 정도 이제 마이너스였던 이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올해 3억 불 플러스가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죠. 그러니까 즉 전년 대비 좋아진 현금 흐름은 사실 이 매입 채무에 의한 눈속임적인 플러스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형자산 이렇게 보면 계속 유형자산 구매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쿠팡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 지속적인 적자와 좋지 않은 현금 흐름을 기록하면서도 계속해서 물류센터들을 건설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면서도 약간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또 이제 같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재무활동을 보면 또 이 부족한 현금 흐름을 지속적인 차입과 증자로 이렇게 커버하는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기말 보유 현금은 약 14억 불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뭐 최대 약 36억 불 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번에 조달한 현금은 연구개발과 새로운 물류센터 설립용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투자의 정말 대명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 멋있습니다. 이거는 공시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억 2천만 주가 이제 추가 발행될 예정이고요. 예상 공모가는 30불로 잡혀 있습니다. 즉 최대 조달 자금은 약 36억 불 가량이 되는 것이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네. 상장 후 전체 발행 주식은 약 1억 7천만 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미삼아서 쿠팡의 적정 가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적정 가격을 구하는 데는 정말 많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쿠팡은 적자회사이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PSR을 통한 가치를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총 1억 7천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고 2020년도 기준 총 매출은 119억 불 그리고 공시자료에서 언급한 예상 공모가는 27불에서 30불로 이 가격의 경우 예상되는 PSR은 3.9에서 4.3배 정도가 됩니다. 이 중간값은 3.95배이고요. 보통 새로 상장된 IPO의 경우 전년도 매출보다는 이 향후 있을 이제 매출, 즉 선행 주가를 따라가게 되는데 2021년도 예상 매출을 두 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는 2020년도 대비 25%의 매출 증가 시나리오, 그리고 최근 3년 증가율의 평균치인 73% 증가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2021년 매출 대비 예상 가격은 약 35불에서 46불까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주식의 가격이.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쿠팡의 PSR이 3.95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가정인데 아시다시피 이 PSR은 높아질수록 이제 주가가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주가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표는 쿠팡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기업들과 또 최근 10년간 IPO 상장 기업들의 평균 PSR 상장 당시 이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의 PSR을 정리해둔 표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과 PSR도 각각 이제 독립적인 특수한 이유가 있기에 시장이 이렇게 산정되었겠지만 재미삼아서 간단한 이제 비교를 위한 정리한 표이니 가볍게 봐주세요. 이 기업들 중 쿠팡보다 PSR이 낮게 측정된 기업은 이베이와 라쿠텐 이 두 개뿐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라쿠텐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라쿠텐은 일본의 온라인 상거래 회사입니다.
쿠팡의 PSR이 이 라쿠텐 기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주가가 약 뭐 8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희박하죠. 그리고 또 뭐 옆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뭐 아마존이라 불리는 주미야, 이 주미야의 PSR은 현재 22배인데 만약에 이게 주미야의 PSR을 맞춘다면 쿠팡은 1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가능성 또한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그래서 이 IPO의 언더라이팅 회사가 골드만삭스인데 지금의 공모가인 30불은 정말 적정한 수준에서 잘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의 주가가 최소한 35불까지는 올라가도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 최대 뭐 46불까지도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이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보는 잣대를 다르게 설정하여 향후 가치를 뭐 더 높게 본다면 더 높은 PSR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닌 경우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S&P 평균인 이제 평균 PSR인 2.8 수준. 그러니까 즉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쿠팡이 이제 주가가 20불까지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20불대면은 정말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S&P의 평균 이제 PSR 기준이니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컨셉이 약간 다소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